2004년 10월 충청남도 공주 73 새 김순덕 할머니가 자택 안방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쌓이는 급성 심장마비. 평소 심장약을 드시던 할머니였기에 경찰은 자연사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나흘 전 평생 모은 재산 20억 원어치 상가, 건물 3채를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고 공식 선언하셨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격렬하게 반대했지요. 그리고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기부 약정서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재산은 고스란히 유족에게 돌아갔습니다. 17년이 흘렀습니다. 2021년 겨울 공주경찰서에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당시 11살이었던 손자 박서준. 28이 된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날 밤 제가 다 봤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아이의 눈에 비친 그 밤의 진실, 그리고 17년간 가슴속에 묻어둔 차마 꺼낼 수 없었던 고백.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2004년 10월 충청남도 공주. 공산성 아래로 금강이 유유히 흐르고 산성시장 골목마다 가을 볕이 따스하게 내려앉던 무렵이었습니다. 산성시장 안쪽 골목에 태순의 건어물이라는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30해 넘게 같은 자리를 지켜온 이 가게의 주인이 바로 김순덕 할머니였지요. 순덕 할머니는 그해 73이었습니다. 남편 박태수 씨와 둘이서 새벽마다 멸치와 다시마를 날랐고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덤을 듬뿍 얹어드리기로 소문난 가게였습니다. 부부는 쓸 것 아끼고 모은 돈으로 공주 시내에 소규모 상가 건물 3채를 하나씩 장만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임대 수입은 해마다 꾸준했지요. 2000년 남편 박태수 씨가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그 뒤로 혼자 가게를 꾸리고 건물 관리까지 도맡았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슬의 자녀는 둘이었습니다. 큰아들 박정호, 그리고 딸 박정은. 박정호는 건설 관련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2001년 무렵 큰 빚을 졌습니다. 투자금을 날리고 빌린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지요. 결국 2002년 아내 이미영과 10살 아들 서준이를 데리고 공주 어머니 집 2층으로 들어왔습니다. 잠깐만 신세 지겠습니다. 하던 것이 어느새 3년째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미영은 시어머니의 식사를 차리고 약을 챙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할머니는 심방세동이라는 심장 질환 때문에 디곡신이라는 약을 매일 한 알씩 드셔야 했고 혈압약도 함께 복용하고 계셨지요. 약 관리는 오롯이 며느리의 몫이었습니다. 2004년 10월 4일 월요일, 이날 김순덕 할머니는 공주시 장학재단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재단 사무국장 앞에서 할머니가 꺼낸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내가 가진 상가 건물 3채를 재단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그 학비로 써주세요. 시가로 2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지요. 재단 측과 기부 약정서를 작성하고 건물 등기 이전 절차를 밟기로 합의했습니다. 약정서에는 할머니의 서명과 도장이 찍혔고 재단 측도 사본을 보관했습니다. 이 소식은 그날 저녁 곧바로 큰아들 박정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저녁 밥상 앞에서 박정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그 건물이 아버지 유산 아닙니까? 자식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남한테 줘요? 이미영도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서준이 학비는 어떡하시려고요? 우리 형편이 이런데. 그러나 할머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 아버지하고 평생 약속한 거다. 배움 없어서 서러웠던 사람들 우리가 도와주자고 했어. 죽기 전에 그 약속을 지키려는 거야. 밥상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11살 서준이는 할머니와 아버지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떠먹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서울에 사는 딸 박정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은아, 내가 오늘 장학재단에 서류를 냈다. 건물 세 채 다 넘기기로 했어. 수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잠시 멈추었다가 이내 밝아졌습니다. 어머니, 잘하셨어요.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예요. 박정은은 어머니의 뜻을 유일하게 지지한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은 뒤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오빠 쪽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무렵 2층 안방에서 박정호와 이미영은 불을 끄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박정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등기가 넘어가기 전에 어머니를 설득해야 해. 시간이 없어. 이미영이 대답했습니다. 설득이 될 뿐이면 진작 됐겠지요.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편 아래층 할머니 방에서는 서준이가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서준이는 공부 잘해서 남 도우며 사는 사람 되어야 한다. 가을밤 공주의 하늘에는 보름이 가까운 달이 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길은 여느 밤과 다르지 않았지만 이 집 안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균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2004년 10월 8일 금요일, 공주 중동 골목은 저녁 6시가 넘자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가을 바람이 제법 차가워진 날이었지요. 김순덕 할머니 댁 2층 살림집에서는 저녁 식사가 끝난 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저녁 풍경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박정호는 아내 이미영에게 고개짓을 했습니다. 이미영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식혜를 꺼내 냄비에 데웠습니다. 할머니는 차가운 것을 못 드셨거든요. 위가 약한 어른이라 늘 따뜻하게 데워드려야 했습니다. 이미영은 사발에 식혜를 담고 약통에서 디곡신 한 알과 혈압약 하나를 꺼내 작은 접시 위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약 드세요. 할머니 방 문을 열고 들어간 이미영의 목소리는 여느 때와 똑같았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안방 아랫목에 앉아 돋보기를 쓰고 무언가를 읽고 계셨습니다. 장학재단에서 보내온 서류 같았습니다. 기부 약정 이후 등기 이전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검토하고 계신 모양이었지요. 미영가, 고맙다. 할머니는 서류를 내려놓고 식혜 사발을 받아 들었습니다. 약을 입에 넣고 식혜로 삼켰습니다. 그리고 남은 식혜를 천천히 드셨습니다. 달큰한 식혜를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서준이는 잤니? 네, 어머니. 아까 숙제하다 잠들었어요. 그래, 그 애도 피곤했겠지. 할머니는 서류를 봉투에 넣어 머리맡 서랍장 위에 올려두고 이불을 폈습니다. 이미영이 방등을 끄고 나왔습니다. 잘 주무세요, 어머니. 문이 닫혔습니다. 그 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11살 서준이는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화장실이 급했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방문을 살짝 열었는데 복도 너머 부엌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아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 작은 전등, 그 노르스름한 불빛이었습니다. 서준이는 슬리퍼를 끌며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부엌 입구에서 서준이의 발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박정호가 식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할머니의 갈색 약병이 놓여 있었고 아버지의 두 손에는 숟가락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숟가락 등 위에 하얀 알약을 올려놓고 다른 숟가락의 볼록한 면으로 세게 눌러 으깨고 있었습니다. 사각사각 조용한 부엌에 그 작은 소리만 울렸습니다. 으깬 가루를 식혜 사발에 털어 넣었습니다. 젓가락으로 저었습니다. 가루가 식혜 속으로 풀어져 사라졌습니다. 서준이는 그 모습을 문틈 사이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머리로는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상했습니다. 한밤중에 형광등도 안 켜고 아버지가 할머니 약을 으깨서
식혜에 넣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박정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찰나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정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표정을 고쳤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준아, 도둑. 꿈이다. 방에 가서 자. 서준이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무서웠습니다. 평소에 보던 아버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서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꼭 감았습니다. 화장실이 급했던 것도 잊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서준이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숟가락 씻는 소리, 그리고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할머니 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 여는 소리, 잠시 뒤 다시 문 닫히는 소리, 그것이 서준이가 들은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월 9일 토요일, 이미영이 아침 6시 반에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 인사를 드리고 혈압약을 챙겨 드리려는 것이었지요. 방문을 열자 할머니는 이불 위에 반듯하게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배 위에 모은 자세였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미영이 할머니의 어깨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몸이 차가웠습니다. 이미영은 뒤로 물러서며 짧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여보, 어머니가. 박정호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의 손목에 손가락을 대보더니 이내 고개를 떨궜습니다. 119에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아침 6시 45분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김순덕 할머니의 사망은 이미 확실한 상태였습니다. 천으로 미루어 전날 밤 11시에서 자정 사이에 숨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곧이어 공주경찰서 형사과 한재덕 형사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한 형사는 20년차 베테랑이었습니다. 안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문단속 이상 없음, 창문 잠금 정상, 외부 침입 흔적 없음. 할머니의 몸에 외상도 없었습니다. 머리맡 서랍장 위에는 장학재단,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고 약통에는 디곡신과 혈압약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형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평소 지병이 있으셨습니까? 박정호가 대답했습니다. 심방세동이요. 디곡신이랑 혈압약 매일 드셨습니다. 70세시시니까 심장이 늘 걱정이었습니다. 이미영이 덧붙였습니다. 어젯밤에도 약 챙겨 드렸어요. 식혜 드시고 약 잡수시고 일찍 주무셨는데. 한 형사는 검시관에게 연락했습니다. 검시 결과는 급성 부정맥에 의한 심장마비 추정. 디곡신을 장기 복용하는 심방세동 환자에게서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사인이었습니다. 고령 환자, 기저질환, 복용 약물과 일치하는 사인, 외부 침입 정황 없음. 자연사. 한 형사는 변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정밀 독성 검사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이만한 정황에서 독성 검사까지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장례는 공주시내 장례식장에서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조문객이 적지 않았습니다. 산성시장 상인들, 오래된 이웃들, 그리고 공주시 장학재단 관계자도 찾아왔습니다. 재단 사무국장은 조문을 마친 뒤 박정회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부 약정 건인데요. 등기 이전 절차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박정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건은요. 어머니가 생전에 철회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이 놀란 눈으로 되물었습니다. 철회요? 약정서까지 작성하셨는데. 어머니 뜻이 바뀌신 겁니다. 가족끼리 다시 상의해 보시더니 아직은 이르다고 하셨어요. 사무국장은 더 따져 묻기 어려웠습니다. 장례식장이었으니까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며칠 뒤 재단 측에서 약정서 원본 반환을 요청했으나
박정호는 집 안, 어디에도 서류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직접 폐기하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약정서 원본은 사라졌습니다.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자가 사망했으므로 법적으로 기부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상가 건물 3채를 포함한 김순덕 할머니의 전 재산은 상속법에 따라 자녀인 박정호와 박정은에게 나뉘어 상속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장례를 마치고 돌아간 박정은은 석연치 않은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아버지랑 나랑 평생 약속한 거다. 그렇게 단단한 분이 며칠 만에 뜻을 바꾸셨을 리 없습니다. 더구나 약정서를 직접 폐기하셨다니 도무지 어머니답지 않았습니다. 박정은은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정말 기부를 철회하셨어. 나한테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거든. 어머니 뜻이 바뀌신 거야. 자꾸 파고들지 마. 이제 장례도 끝났잖아. 약정서는 어디 간 거야? 어머니가 그런 서류를 함부로 버리실 분이 아니잖아. 내가 어떻게 알아? 어머니 서랍에 없으면 없는 거지. 전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박정은은 혼자 경찰에 상담을 요청할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없었습니다. 쌓이는 자연사, 기부 철회는 유족의 구두 진술, 오빠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움직여줄 리 없었습니다. 결국 박정은은 더 이상 나서지 못했습니다. 한재덕 형사도 사건 이후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73세 노인의 심장마비 자체는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20억 원 상당의 재산 기부를 선언한 지 나흘 만에 사망했다는 사실은 형사의 직감을 건드렸습니다. 사망 후 기부 서류가 사라졌다는 점도 찝찝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소견은 자연사를 가리키고 있었고 유족이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지 않는 한 수사를 확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한 형사는 사건 파일을 서랍에 넣으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한 건 이상한 건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건은 자연사로 종결된 채 서류철 속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11살 박서준. 그날 아침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서준이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장면만 떠올랐습니다. 노르스름한 불빛 아래 숟가락으로 알약을 으깨던 아버지의 손, 식혜에 가루를 털어 넣던 모습, 그리고 꿈이다! 라고 말하던 아버지의 차가운 눈. 서준이는 장례식장에서 할머니 영정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연보라색 저고리를 입은 사진이었습니다. 언제나 따뜻하게 웃으시던 얼굴. 서준이는 울지 못했습니다. 울어야 하는데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어린 것이 충격을 받았나 보다. 며 머리를 쓸어 주었지만 서준이의 마음속에는 슬픔이 아닌 이름 붙일 수 없는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일이 무엇인지 11살의 머리로는 또렷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장례가 끝나고 할머니의 빈방이 텅 비었습니다. 서준이는 그 방 앞을 지날 때마다 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 이야기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콩쥐 팥쥐, 해님 딸님, 그리고 착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들. 서준이는 할머니 방 문 앞에 서서 말없이 고개를 숙이곤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2004년 10월, 공주. 김순덕 할머니의 죽음은 그렇게 조용히 잊혀갔습니다. 상가 건물 3채에서는 매달 임대료가 들어왔고 박정호는 그 돈으로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영은 예전처럼 부엌에서 식사를 차리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11살 소년의 가슴 안에 그날 밤의 장면은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럼 남았습니다. 그 얼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까지
1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2004년 10월의 그 밤 이후 박서준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시험을 치르고 키가 자랐습니다. 아버지 박정호는 상속받은 상가 건물의 임대 수입으로 빚을 정리한 뒤 작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미영은 여전히 살림을 꾸렸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흔한 소도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준이의 안쪽은 달랐습니다. 밤마다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노르스름한 불빛, 숟가락으로 알약을 으깨는 소리, 아버지의 눈. 꿈이다. 잠에서 깨면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식은땀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는 일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아버지가 말을 걸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춘기라서 그러려니 주변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박정호도 아들의 태도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2008년 서준이가 15살이 되던 해,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컴퓨터실에서 과학 숙제를 하다가 우연히 검색창에 디곡신이라는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 약 이름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드시던 약, 그리고 아버지가 그날 밤 으깨던 약. 검색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디곡신, 심장질환 치료제. 치료 용량과 독성 용량의 차이가 매우 좁은 약물. 과다 복용 시 심각한 부정맥을 유발하며 고령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음. 서준이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11살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 장면이 비로소 하나의 의미로 연결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한밤중에 할머니의 디곡신을 여러 알 으깨어 식혜에 넣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컴퓨터실 의자에 앉은 채 서준이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준이의 불면은 더 심해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걱정하여 상담을 권했지만 서준이는 괜찮습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머니를 죽인 사람이 아버지라고 대체 누구에게 말합니까? 2012년 서준이는 대전의 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공주를 떠난다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집, 그 부엌, 그 복도를 매일 지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서준이에게는 일종의 도피처였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따라왔습니다. 대학 2학년 때 잠을 거의 자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새벽마다 가슴이 조여오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학교 심리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 앞에서 서준이는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끝내 꺼내지 못했습니다. 상담사는 불안장애와 수면장애 진단을 내렸고 서준이는 한동안 약을 복용하며 버텼습니다. 졸업 후 대전 시내의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성실하고 조용한 직원이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원룸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고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부모와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공주에 내려가지 않는 해가 생겼습니다. 어머니 이미영이 전화를 걸면 짧게 받고 끊었습니다. 아버지 박정호와는 거의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아, 추석인데 안 내려오니? 바빠서요. 아버지가 섭섭해하신다. 네. 전화를 끊고 나면 서준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섭섭해한다.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섭섭함을 느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아버지인데 두 개의 감정이 매일 부딪혔습니다.
17년 동안 서준이를 가장 괴롭힌 것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말했더라면 할머니의 죽음이 밝혀졌을 텐데, 내가 입을 다문 탓에 할머니는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할머니가 되어버렸다. 할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은 할머니의 뜻대로 쓰이지 못했다. 나는 공범인 걸까? 그 물음이 서준이의 20대를 갉아먹었습니다. 2021년 9월 21일 화요일 추석. 서준이는 오랜만에 공주에 내려갔습니다. 어머니의 거듭된 전화에 못 이겨간 것이었지요. 달라진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 수입 덕에 형편은 넉넉해 보였습니다. 새로 장만한 가구며 거실 한쪽에 놓인 큼직한 안마의자며 그 안락한 풍경이 서준이의 눈에는 차갑게 비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할머니의 것이었다. 성묘를 다녀온 뒤 고모 박정은이 잠깐 들렀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고모는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오빠 박정호와는 인사만 간단히 나눈 뒤 마당 한편에서 서준이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준아, 너 할머니 기억나니? 그럼요, 고모. 할머니가 말이다. 박정은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이어갔습니다. 할머니는 기부 약정서에 조건을 하나 붙이셨어. 장학금 받는 학생 중에 형편이 어려운 공주 아이들을 우선으로 해달라고. 그리고 내 이름도 넣으셨어. 제 이름이요? 응. 손주도 나중에 대학 갈 때 장학금 혜택을 받게 해달라고 재단에 따로 부탁하셨대. 할머니가 얼마나 너를 생각하셨는지. 박정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런 분이 왜 그렇게 갑자기 가셨을까? 기부를 철회하셨다는 것도 난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 서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모의 말이 가슴 깊은 곳을 후벼 팠습니다. 할머니는 손주의 학비까지 걱정하고 계셨다. 그런 할머니를 죽인 사람의 아들인 자신이 할머니의 재산으로 대학을 다녔다. 그 사실이 서준이의 목을 조였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대전으로 돌아온 서준이는 그 뒤로 석 달 가까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출근은 했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도 거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동료가 안색이 안 좋다며 병원을 권했지만 서준이의 병은 몸이 아닌 마음에 있었습니다. 밤마다 할머니 꿈을 꾸었습니다. 연보라색 저고리를 입은 할머니가 안방 아랫목에 앉아 웃고 계셨습니다. 서준아, 공부 열심히 해서 남 도우며 살아라. 꿈속에서 서준이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꿈에서 깨면 새벽 3시, 4시. 천장을 올려다보며 서준이는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대로 평생을 살 수는 없다.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대전에서 공주까지는 차로 1시간 남짓이었습니다. 서준이는 그날 아침 연차를 냈습니다. 출근복 대신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공주경찰서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서준이는 운전석에서 10여 분을 앉아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아버지가 체포될 것이다. 어머니도, 가족이 무너진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으면 할머니의 죽음은 영원히 거짓 속에 묻힌다. 서준이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공주경찰서 형사과, 미제사건 전담팀. 오진우 형사는 올해로 경력 8년 차인 35세의 형사였습니다.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주로 장기 미제 사건의 재조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민원 접수 창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사님, 누가 찾아오셨는데요. 2004년 변사 사건에 대해 진술할 게 있다고 합니다. 오 형사가 접견실로 나가자
검은 패딩을 입은 청년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양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박서준 씨라고 하셨지요. 어떤 사건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04년 10월입니다. 공주 중동에서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김순덕. 당시 심장마비, 자연사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진술하실 내용이 있으신 겁니까? 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양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간신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다 봤습니다. 오 형사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펜을 들고 메모지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준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하나하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10월 8일 밤이었습니다. 잠결에 화장실을 가려고 방에서 나왔는데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아니라 가스레인지 위 작은 등이요. 가보니까 아버지가 식탁에서 할머니 약을 숟가락으로 으깨고 있었습니다. 오 형사가 물었습니다. 약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약인지 아십니까? 갈색 약병에 든 하얀 알약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드시던 심장약이요. 디곡신이라는 약입니다. 몇 알 정도였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알이요. 숟가락으로 누르면 사각사각 소리가 났고 으깬 가루를 식혜 사발에 넣어서 젓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직접 보신 겁니까? 네, 부엌 문 앞에서 봤습니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준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꿈이다. 방에 가서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 형사는 펜을 멈추고 서준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청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가 그 식혜를 할머니 방에 가져간 것 같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서 할머니 방 쪽으로 갔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 닫히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서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17년입니다. 17년을 혼자 안고 살았습니다. 접견실에 울음소리가 번졌습니다. 오 형사는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휴지를 건넸습니다. 서준이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이었지만 그 안에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20억을 장학재단에 기부하시려고 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 학비로 쓰시려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돈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오 형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진술이 수사로 이어지면 아버지가 수사 대상이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각오하고 왔습니다. 오진우 형사는 진술조서를 작성한 뒤 곧바로 사건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2004년 10월 9일 공주시 중동 김순덕 73세 여성 사인 급성 부정맥에 의한 심장마비 자연사 종결 담당 한재덕 형사 그리고 기부 관련 정황 사망 나흘 전 20억 상당 재산 기부 약정 사망 후 약정서 원본 행방 불명 재산 전액 유족 상속 오 형사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사 사건이 아닐 수 있다. 오 형사는 퇴직한 한재덕 전 형사의 연락처를 수소문했습니다. 한 전 형사는 2018년에 퇴직하여 공주 인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한 전 형사는 사건 이름을 듣자마자 기억해냈습니다. 중동 건어물집 할머니 사건. 기억합니다. 20억 기부 직후에 돌아가셨지요. 선배님, 당시 자연사로 종결하셨는데 정황상 의심되는 부분은 없으셨습니까? 전화 너머에서 한숨이 들렸습니다. 있었지. 사실 개운치 않은 사건이었어.
기부 선언 직후에 돌아가시고 약정서도 사라지고, 하지만 검시 결과가 자연사였고 유족도 타살 주장을 안 했으니 더 파고들 수가 없었어. 독성 검사는 안 하셨다고요? 안 했지. 당시 기준으로는 고령 환자 심장마비에 독성 검사까지 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니까. 그게 지금까지 마음에 걸렸어. 오 형사가 말했습니다. 손자가 직접 찾아와서 진술했습니다. 아버지가 디곡신을 으깨서 식혜에 넣는 장면을 목격했다고요. 한 전 형사가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그랬구먼. 17년 만이야. 오 형사는 전화를 끊은 뒤 미제 사건 전담팀장에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2004년 10월 공주시 중동 김순덕 사망 건 자연사 종결에 대한 재수사 착수를 건의합니다.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21일 화요일 재수사가 공식 착수된 날이었습니다. 오진우 형사는 미제 사건 전담팀 후배 형사 한 명과 함께 수사에 투입되었습니다. 17년 전 사건이라 물증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하지만 손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하나씩 쌓아 올린다면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오 형사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공주시 장학재단이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공주시청 인근 작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현재 사무국장은 2004년 당시와 다른 사람이었지만 오 형사가 수사 목적을 밝히자 기록 보관실을 열어주었습니다. 2004년 기부 약정 건의요? 잠깐만요. 옛날 서류철에 있을 겁니다. 사무국장이 캐비닛을 뒤지더니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 김순덕 기부 약정 건의라고 볼펜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기부 약정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2004년 10월 4일 작성, 기부자 김순덕, 기부 대상, 공주시 중동 소재 상가 건물 3채, 시가 약 20억 원, 기부 목적, 공주지역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기부자 서명란에 김순덕이라는 또렷한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본이었지만 할머니의 기부 의지는 문서로 증명되었습니다. 오 형사가 물었습니다. 당시 원본은 기부자 본인이 보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본은 재단에서 자체 보관하신 건가요? 네, 약정서를 2부 작성해서 한 부는 기부자님이 가져가시고 한 부는 재단에서 보관했습니다. 기부자 사망 후에 유족 측에서 기부를 철회했다고 해서 저희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지요. 재단 측에서 유족에게 원본 반환을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록에 따르면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 쪽에서 원본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되어 있네요. 오 형사는 약정서 사본을 증거물로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사망 나흘 전까지 기부 의사가 확고했다는 것, 그리고 약정서 원본은 할머니가 직접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그렇다면 원본은 어디로 갔을까? 오 형사는 다음으로 박정호의 재정 상태를 추적했습니다. 2004년 당시 박정호의 재정 상태를 복원하기 위해 오 형사는 여러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은행의 통상 거래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지나 대부분 폐기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 이력 자료와 당시 박정호를 상대로 한 캐피털사의 채권 추심 및 연체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상속 이후 건물 임대 수입이 유입된 계좌의 거래 내역은 비교적 최근까지 이어진 거래이므로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오 형사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관련 자료 제공 요청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렇게 복원한 기록을 분석한 결과 2004년 10월 시점에서 박정호의 채무 총액은 약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건설 관련 사업에 투자했다가 2002년과 2003년에 걸쳐 연이어 실패한 결과였습니다. 이자가 불어나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수백만 원에 달했고 연체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12월부터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할머니 사망 후
상속이 완료된 직후 상가 건물 임대 수입이 박정호의 계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임대료. 2005년 한 해 동안 채무가 급격히 줄었고 2007년에는 모든 빚이 정리되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정호에게 어머니의 재산 상속은 생사가 걸린 문제였다는 것을. 20억 원어치 건물이 장학재단에 넘어가면 빚을 갚을 길이 완전히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동기는 충분했습니다. 세 번째 수학은 의료 기록에서 나왔습니다. 오 형사는 김순덕 할머니의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공주시내 한마음내과. 2004년 당시 담당 의사는 이미 은퇴했지만 병원 전산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김순덕 할머니는 2001년부터 심방세동 진단으로 디곡신 0.25 밀리그램 정을 매일 한 알씩 처방받았습니다. 처방은 한 달 분량인 30정 단위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처방일은 2004년 9월 28일이었습니다. 오 형사는 달력을 짚어보았습니다. 9월 28일에 30정을 받았으면 하루 한 알씩 복용할 경우 10월 27일까지 복용할 분량이 남아야 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은 10월 8일 밤에서 9일 새벽 사이. 사망 시점까지 열하루분을 드셨으니 약통에는 19정 안팎이 남아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2004년 현장 기록에는 약통 속 잔여 약의 수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연사로 종결하면서 약을 세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박정호가 디곡신 여러 알을 빼내어 식혜에 넣었다면 약통 속 약이 정상 수량보다 적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의미 있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디곡신 0.25 밀리그램 정은 치료 범위가 매우 좁은 약물입니다. 통상 혈중 농도 0.5에서 2저명 나노그램이 치료 범위이고 2저명을 초과하면 독성이 나타납니다. 고령 환자의 경우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평소 복용량의 서너 배만 투여해도 치명적인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디곡신 대여섯 알이면 73, 새 노인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 형사는 메모에 적었습니다. 약통에서 여러 알을 빼내는 것은 누구나 가능. 가족 중 약 관리를 맡은 사람이라면 더욱 용이. 약 관리를 맡았던 사람, 며느리 이미 0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정황, 증거였습니다. 동기, 기회, 수단이 모두 갖추어졌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습니다. 손자의 목격 진술만으로는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17년 전 11살 아이의 기억이라는 점에서 변호 측이 신빙성을 다툴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오 형사에게는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의 묘. 할머니는 화장이 아닌 매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공주시 외곽 공원 묘지에 남편 박태수 옆자리에 묻혔다고 합니다. 17년이 지난 6월에서 직접적인 약물 검출은 어렵습니다. 체내 조직은 대부분 분해되었을 것이니까요. 그러나 모발은 다릅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매장 후에도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까지 보존됩니다. 그리고 모발에는 생전에 체내에 유입된 약물의 대사물질이 축적됩니다. 모발 분석을 통해 사망 전 체내 디곡신 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 형사는 검찰에 분묘 개장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검사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개장 허가를 청구했고 법원은 재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허가를 내렸습니다. 2022년 1월 11일 화요일 공주시 외곽 공원묘지.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흰 서리가 내린 묘지에 수사관 4명, 감식반 2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학자 1명이 모였습니다. 오진우 형사가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김순덕과 박태수 부부의 묘는 나란히 있었습니다. 묘비에는 자애로운 어머니 김순덕 지묘,
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고 그 앞에 누군가가 놓고 간 조화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 형사는 잠시 묘비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17년 동안 이곳에 누워 계셨을 할머니에게 진실을 밝히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개장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관 뚜껑이 열렸을 때 예상대로 유골은 상당 부분 백골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두개골 주변에 회백색의 모발이 상당량 남아 있었습니다. 법의학자가 조심스럽게 모발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두피에 가까운 부분, 즉 사망 직전 시기에 해당하는 모근 쪽을 중심으로 여러 가닥을 확보했습니다. 시료는 밀봉되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3주가 걸렸습니다. 2022년 2월 3일 국과수에서 감정서가 도착했습니다. 오 형사는 사무실에서 봉투를 뜯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감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모발 시료에서 디곡신 및 그 대사 물질인 디곡시게닌이 검출되었습니다. 모근에 가장 가까운 구간에서 디곡신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패턴이 확인되었으며 해당 구간의 농도는 통상 치료 용량 복용자의 모발에서 나타나는 수치의 약 4배에 달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서는 치료 용량에 부합하는 안정적 수치가 관찰되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는 정상적으로 디곡신을 복용하다가 사망 직전 단기간에 대량의 디곡신이 체내에 유입되었음을 시사하는 결과였습니다. 오 형사는 감정서를 내려놓고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물증이 나왔다. 물론 모발 분석만으로 누가 과다 투여했는지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할머니가 스스로 약을 많이 드셨을 가능성도 이론적으로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를 손자의 목격 진술, 기부 약정 직후, 사망이라는 정황, 약정서 원본 은닉, 그리고 박정호의 재정적 동기와 결합하면 이야기는 하나로 수렴합니다. 오 형사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상은 박정호의 자택과 부동산 중개사무소, 2022년 2월 15일 화요일 아침, 수사관 6명이 두 곳을 동시에 들이닥쳤습니다. 공주 중동 자택에서는 큰 수확이 없었습니다. 17년 전 집이지만 내부를 여러 차례 수리한 흔적이 있었고 할머니 안방은 이미 오래전에 다른 용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수확은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사무소 한쪽 구석에 놓인 철제 캐비닛, 건물 관리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캐비닛 가장 안쪽 칸, 낡은 임대차 계약서 뭉치 사이에 끼어 있는 서류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갈변한 종이, 2004년 10월 4일 작성, 기부자 김순덕, 기부 대상, 공주시 중동 소재 상가 건물 3채, 기부 약정서 원본이었습니다. 서명란에 찍힌 김순덕의 도장은 장학재단이 보관한 사본의 도장과 동일했습니다. 박정호는 할머니 사망 후 약정서 원본을 폐기하지 않고 건물 관리 서류 사이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없다고 했던 서류가 아들의 캐비닛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기부를 철회했다는 박정호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증거, 할머니 사후에 약정서를 빼돌려 숨겼다는 증거, 기부를 무산시키고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의도적 행위의 증거. 오 형사는 약정서 원본을 증거 봉투에 넣으면서 옆에 선 후배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소환 준비해. 2022년 2월 22일 화요일 공주경찰서 조사실. 오진우 형사는 책상 위에 서류들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장학재단 기부 약정서 사본, 박정호 캐비닛에서 발견된 약정서 원본, 2004년 당시 박정호의 금융거래 내역, 김순덕 할머니의 디곡신 처방 기록, 국과수, 모발 감정서, 그리고 박서준의 목격, 진술 조서. 증거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오 형사는 조사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먼저 들어온 것은 이미 영이었습니다.
65살이 된 이미영은 17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경찰 소환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의자에 앉으면서 두 손을 비볐습니다. 형사님, 무슨 일이신지? 오 형사가 말했습니다. 2004년 10월 시어머니 김순덕 씨 사망건으로 나오셨습니다. 자연사로 종결된 사건이지만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어 재수사 중입니다. 이미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오 형사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 보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장학재단이 보관하던 기부 약정서 사본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사망 나흘 전에 서명하신 것이지요. 이미영이 서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 형사가 두 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남편 박정호 씨의 부동산 사무소 캐비닛에서 발견된 기부 약정서 원본입니다. 이미영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이 서류는 시어머니 사망 후 없다고 하셨던 바로 그 원본입니다. 남편분이 17년 동안 사무소에 보관하고 계셨더군요. 이미영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양손이 무릎 위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 형사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입니다. 시어머니의 묘를 개장하여 채취한 모발에서 모근에 가장 가까운 구간의 디곡신 농도가 통상 복용량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망 직전에 대량의 디곡신이 투여되었다는 뜻입니다. 조사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오 형사는 마지막 서류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박서준의 진술 조서는 아직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미영 스스로 말하기를 기다린 것이지요. 이미영 씨, 오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미영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울음소리가 조사실에 번졌습니다. 2022년 2월 22일 화요일 공주경찰서 조사실. 이미영의 울음은 오래 이어졌습니다. 오진우 형사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물 한 컵을 건네고 기다렸습니다. 조사실 벽시계에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흘렀습니다. 한참 뒤 이미영이 젖은 눈을 들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형사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이미영의 진술은 이러했습니다. 2004년 10월 초 시어머니 김순덕이 20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 3채를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남편 박정호는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채무가 3억이 넘는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이었던 건물이 남의 손에 넘어가게 생겼으니까요. 10월 4일 시어머니가 장학재단에서 약정서에 서명하고 돌아온 날 밤 박정호가 이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등기 넘어가면 끝이야. 우리 셋 다 길바닥에 나앉아. 이미영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11살 서준이를 데리고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박정호는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뜻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10월 7일 저녁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정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랑 한 약속이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날 밤 박정호가 이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어. 이미영은 그 말의 의미를 곧바로 알아챘다고 합니다. 알아채고도 막지 않았습니다. 10월 8일 저녁 이미영은 여느 때처럼 식혜를 데워 할머니 방에 가져갔습니다. 디곡신 한 알과 혈압약 한 알. 할머니는 평소처럼 약을 드시고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그 뒤가 문제였습니다. 할머니가 잠든 뒤 박정호는 할머니의 약통에서 디곡신을 여러 알 꺼냈습니다. 이미영의 진술로는 대여섯 알은 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엌에서 숟가락으로 알약을 으깨어 가루로 만든 뒤 미리 데워놓은 식혜 사발에 넣어 저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혜를 들고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오, 형사가 물었습니다.
잠들어 계신 할머니에게 식혜를 어떻게 드린 겁니까? 이미영이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밤에 목이 마르시면 일어나서 물을 드시곤 하셨어요. 그래서 늘 머리맡에 물이나 식혜를 놓아드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원래 놓여있던 물컵을 치우고 약을 탄 식혜 사발을 대신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밤중에 목이 말라 그 식혜를 드셨을 것입니다. 평소 습관대로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미영은 진술을 마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러겠다는 걸 알면서 막지 않았습니다. 식혜를 데워놓은 것도 접니다. 저도 같은 죄입니다. 오 형사가 물었습니다. 사망 후 약정서 원본은 누가 처리했습니까? 남편이요. 장례 치르기 전에 어머니 서랍장에서 약정서를 꺼내서 가져갔습니다.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남편이 차마 못 버렸나 봅니다. 차마 못 버렸다. 어머니를 죽이고도 어머니의 서명이 담긴 서류는 차마 찢지 못했던 것일까? 오 형사는 그 말을 메모하면서 잠시 펜을 멈추었습니다. 다음 날 2022년 2월 23일 수요일 박정호가 소환되었습니다. 68살의 박정호는 조사실에 앉아서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 형사가 증거를 하나씩 내밀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 디곡신 처방 기록, 모발 감정서, 그리고 캐비닛에서 나온 기부 약정서 원본. 박정호는 입을 꾹 다문 채 서류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심장이 안 좋아지셨으니까 자연사인 겁니다. 모발 검사라는 것도 오차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완강했습니다. 오 형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아내 이미영 씨의 자백 조서입니다. 박정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오 형사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들 박서준 씨의 목격 진술입니다. 2004년 10월 8일 밤 부엌에서 디곡신을 으깨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정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눈에 동요가 번졌습니다. 서준이가 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시 11살이던 아들이 17년을 안고 살다가 직접 경찰서에 찾아왔습니다. 박정호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꼿꼿하던 허리가 구부러졌습니다.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애가 보고 있었어. 그것이 박정호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진심이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박정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목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빚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건물을 넘기시면 우리 가족은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디곡신을 많이 먹이면 심장이 멈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 형사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월 8일 밤 아내가 어머니 약을 챙겨 드린 뒤에 약통에서 디곡신을 더 꺼냈습니다. 5알인가 6알인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숟가락으로 으깨서 식혜에 탔습니다. 그걸 어머니 머리맡에 놓았습니다. 그때 아들과 눈이 마주쳤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박정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네. 부엌에서 서준이가 서 있는 걸 봤습니다. 꿈이라고 자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아드님에게 그 일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서준이가 점점 저를 피하는 걸 느꼈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박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사실 형광등 불빛 아래 68살 노인의 뺨을 타고 내린 눈물이었습니다. 오 형사는 자백 조서를 작성한 뒤 박정호를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미영은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함께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으므로
2004년에 발생한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7년 만에 할머니의 죽음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2022년 9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정호는 존속살해, 이미영은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박정호에 대해 무기징역을, 이미영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은 박서준이었습니다. 증인 신문이 열린 날 서준은 법정에 들어서면서 피고인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박정호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17년 전 부엌에서 마주쳤던 그 눈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서준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증인석으로 향했습니다. 검사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증인은 2004년 10월 8일 밤 부엌에서 피고인 박정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진술해 주십시오. 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하나하나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 작은 등에 노르스름한 불빛, 갈색 약병, 숟가락으로 으깨지는 하얀 알약, 식혜 사발에 가루를 넣어 젓던 손, 그리고 꿈이다 라는 아버지의 말. 변호인이 반대 신문에 나섰습니다. 증인, 당시 11살이셨지요. 한밤중에 잠결해본 장면을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확히 기억하신다는 겁니까? 서준이 대답했습니다. 11살이었기 때문에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단 하루도 그 장면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검사 측 신문이 마무리된 뒤 재판장이 증인에게 추가 진술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서준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서준은 끝까지 이어갔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남 도우며 살아라. 할머니가 못 배워서 서러웠던 거 너는 겪지 마라. 법정이 잠잠해졌습니다. 그 말씀이 17년 동안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시려 했던 것을 제 아버지가 빼앗았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 17년을 침묵했습니다.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늦었지만 할머니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진실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있던 고모 박정은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의 박정호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의 뺨 위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23년 2월 8일 수요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피고인 박정호는 재산 상속을 목적으로 73세의 친모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중하다. 피해자는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숭고한 뜻을 품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그 뜻이 좌절되었다. 범행 후 17년간 범행 사실을 은폐하고 피해자의 재산을 향유한 점 또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손자인 증인의 용기 있는 진술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점 등을 참작한다. 판결. 피고인 박정호, 무기징역. 피고인 이미영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지하고도 방조한 책임이 인정되나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은 점, 수사 초기에 자백하여 사건 해결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한다. 판결. 피고인 이미영, 징역 12년. 법정을 나서는 박서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날 후련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뒤에서 고모 박정은이 따라왔습니다. 서준아, 서준이 돌아보았습니다. 박정은이 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다.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모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뒤 남은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뜻이었습니다. 박정호는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따라 상속 결격자로 판정되었습니다.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한 자는 상속받을 자격을 잃는다는 규정이었지요. 박정호 명의로 이전되었던 상가 건물 상속분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고 원래 상속인인 박정은에게 재분배되는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박정은과 박서준은 자신들에게 남아있는 상속 지분에 대해 자발적으로 공주시 장학재단에 기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정은이 재단을 찾아가 서류에 서명하면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어머니가 18년 전에 하시려던 일을 이제야 합니다. 재단 사무국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공주의 벚꽃이 피었습니다. 금강 둔치를 따라 분홍빛 꽃이 피 바람에 날리는 날 공주시 장학재단은 김순덕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장소는 공주시청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첫 장학생 10명이 단상 위에 섰습니다. 공주와 주변 지역의 저소득 가정 학생들이었습니다. 고등학생도 있었고 대학에 갓 입학한 새내기도 있었습니다. 장학증서를 수여한 사람은 박서준이었습니다. 서준은 10명의 학생에게 한 명 한 명 증서를 건네며 짧게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수여식이 끝난 뒤 서준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준비한 인사말은 짧았습니다. 이 장학금을 만드신 분은 제 할머니 김순덕입니다. 대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산성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하시며 평생을 일하신 분입니다. 배움이 짧아 서러웠던 분이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전 재산을 내놓으셨습니다. 서준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할머니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서준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끝까지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남을 도우며 사는 사람이 되어주시면 할머니가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방청석 한편에 앉은 고모 박정은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장학생 학부모 중 한 분도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수여식이 끝난 뒤 서준은 혼자 공주 산성시장을 걸었습니다. 시장 안쪽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건어물 가게를 하시던 자리, 지금은 작은 문구점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돌아오는 아이들이 문구점 앞에서 웃고 떠들며 지나갔습니다. 서준은 그 자리에 잠시 서서 가게가 있던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건어물 가게 앞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웃고 계신 사진이었습니다. 고모가 장례 후에 건네준 것을 20년 가까이 지갑 속에 넣고 다녔습니다. 할머니, 서준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봄바람이 시장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벚꽃잎 한 장이 서준의 어깨 위에 내려 앉았습니다. 서준은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고 시장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공주의 봄은 조용했습니다. 금강 위로 햇살이 부서지고 공산성 성벽 아래 벚나무가 흔들렸습니다. 산성시장을 지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그 아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 시장 한 귀퉁이에서 평생을 일하신 할머니가 자신들을 위해 무엇을 남기려 했는지를, 그리고 그 뜻을 되찾기 위해 한 손자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싸웠는지를. 김순덕 할머니의 20억은 18년 만에 할머니가 원하셨던 곳에 닿았습니다. 1999년 가을, 경기도 수원. 고등학교 동창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부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흰색 소나타 한 대와 함께 14살 아들만이 텅 빈 집에 남겨졌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단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차량도 목격자도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지요. 동창회에 함께했던 15명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헤어질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렇게 6해가 흘렀습니다.
부부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고 사건은 미제로 묻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봄 수원 외곽 택지 개발 현장에서 포클레인이 땅을 파내던 중 흙 속에 묻혀있던 차량 한 대가 발견됩니다. 그 안에는 두 구의 유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안에서 나온 낡은 명함 한 장. 그 명함의 주인은 놀랍게도 부부와 가장 가까웠던 동창이었습니다. 오랜 우정 뒤에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 모두가 경악한 동창생의 범행.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1999년 10월 16일 토요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골목 안쪽에 원조 부안댁이라는 한식집이 있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의 1층에 자리 잡은 이 식당은 갈비찜과 생선조림으로 동네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져 있었지요. 2층에는 단체 손님을 위한 넓은 방이 2개 있었는데 그날 저녁 그 가운데 큰 방 하나가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수원 상길고등학교 졸업생 모임이었습니다. 1981년에 졸업한 3학년 4반 출신들의 가을 동창회. 졸업한 지 벌써 18년이 흘렀으니 당시 18비였던 학생들이 37, 38이 된 셈이었습니다. 머리가 벗어지기 시작한 친구도 있었고 배가 제법 나온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마주하면 금세 교실로 돌아간 것처럼 반말이 튀어나오는 그런 사이들이었지요. 그날 모인 인원은 모두 15명이었습니다. 한정우 씨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정구, 1962년 수원 출생, 수원 영통구에서 한양인쇄라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명함, 전단지, 학교 가정통신문, 동네 교회 주보 같은 것들을 주로 찍었지요. 대형 인쇄 공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규모 업체였지만 정우 씨는 꾸준히 거래처를 관리하며 나름 안정적인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았지요. 영통구의 25평짜리 아파트에서 아내와 아들 셋이서 살았습니다. 단출하지만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내 이수진 씨는 한 살 아래인 1963년생이었습니다. 동네 학원에서 초등학생들의 수학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었지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수진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참 다정하다는 평판을 듣고 있었습니다. 슬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준혁, 1985년생으로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14살. 키가 부쩍 자라서 아버지 어깨에 거의 닿을 만큼 컸지만 아직은 목소리에 앳된 기운이 남아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날 동창회에 정우 씨는 아내 수진 씨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부부 동반 참석은 정우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두세 쌍의 부부가 더 있었지요. 동창들은 옛날에 짝사랑하던 여자보다 수진 씨가 훨씬 낫다며 정우 씨를 놀렸고 수진 씨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갈비찜이 나오고 소주와 맥주가 돌았습니다. 누가 요즘 골프를 시작했네. 누가 아이를 셋째까지 낳았네. 하는 이야기들이 오갔지요. 1997년 IMF 외환위기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졌다는 친구도 있었고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당했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자리만큼은 걱정을 내려놓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동창 가운데 한 사람, 오태석 씨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태석, 1962년생, 정우 씨와 같은 해에 태어났고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말주변이 좋고 사교적인 친구였지요. 졸업 후에도 수원을 떠나지 않았고 정우 씨와는 1년에 서너 번은 만나 소주를 기울이는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동창들 사이에서 태석 씨는 사람 좋고 입담 좋은 친구로 통했습니다. 직업은 부동산 중개업이었습니다. 수원시 권성구에서 태성공인 중개사 사무소
라는 이름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지요. 동창들한테 괜찮은 땅 있으면 알려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을 정도로 부동산 쪽에서는 나름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태석 씨는 정우 씨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소주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만 나올 수 있는 편안한 웃음이었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는 그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오후 6시쯤 시작되어 밤 10시가 넘어서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차를 가자는 이야기도 잠깐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나이가 나이인데 일찍 들어가자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인 동반으로 나온 친구들이 있었으니 더더욱 늦게까지 어울릴 분위기는 아니었지요. 2층 방에서 내려온 동창들은 식당 앞 골목에서 삼삼오오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 건강해라. 올겨울에 한 번 더 모이자. 그런 인사들이 가을밤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정우 씨와 수진 씨도 동창들과 악수를 나누고 식당에서 조금 떨어진 공영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부부의 차는 흰색 현대 소나타, 1996년식 2세대 모델이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차였지요. 동창들이 하나둘 택시를 잡거나 자가용을 몰고 흩어졌습니다. 밤 10시 30분쯤이면 식당 앞 골목은 다시 조용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한정우 씨 부부도 차를 타고 집을 향해 출발했을 것입니다. 영통구 아파트까지는 차로 20여 분 거리, 밤길이니 막히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부부는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10월 17일 일요일 아침 8시쯤 준혁이가 잠에서 깼습니다. 일요일이라 학교는 쉬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 일요일 아침이면 어머니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는 소리가 들리곤 했는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가 거실로 나와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관에 부모님 신발이 없었습니다. 전날 저녁 나갈 때 그대로였지요. 안방 문을 열어봤지만 이불이 개어진 채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잠을 자지 않은 방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동창회에 간다고 나가셨으니까 늦게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새벽에 들어와서 일찍 어디 나가신 건가? 하지만 신발이 없다는 건 아예 돌아오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준혁이는 아버지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지 않았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거나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라는 안내 음성만 흘러나왔지요. 어머니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14살 소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지 잘 몰랐지요. 준혁이는 외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어젯밤에 나가시고 아직 안 돌아오셨어요. 전화를 받은 외할머니도 처음에는 늦게까지 놀다 오시나 보다 하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사위와 딸의 전화가 모두 꺼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준혁아, 집에 있어. 할머니가 경찰에 전화할게. 오전 10시 20분경 수원 중부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부부의 자택 확인이었습니다. 수사관 2명이 영통구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준혁이가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 안은 정돈되어 있었고 어지럽혀진 흔적이나 다툼의 징후는 없었습니다. 부부가 전날 저녁 외출하기 전 상태 그대로였지요.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나가실 때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니? 준혁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동창회 간다고 하셨어요. 늦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자라고요. 엄마도 같이 나가셨고요. 나가실 때 기분이 어떠셨어? 평소랑 똑같았어요. 아빠가 웃으면서 나가셨어요. 다음으로 경찰은 아파트 주차장을 확인했습니다.
한정우 씨의 흰색 소나타가 세워져 있어야 할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차와 함께 사라진 것이었지요. 경찰은 동창회가 열린 한식집 원조 부안댁으로 향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어젯밤 2층 방을 예약한 단체가 있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15명 정도가 밤 10시쯤까지 있었다고요. 특별히 소란을 피우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식당 인근 공영 주차장에도 정우 씨의 차량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동창회 참석자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동창회 총무를 맡고 있던 박인철 씨가 명단을 제공했지요. 15명의 이름과 연락처. 경찰은 그날 오후부터 참석자 전원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동창들은 하나같이 놀라며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정구가 안 왔다고요? 어젯밤에 분명 같이 있었는데. 수진 씨도 괜찮아 보였어요.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혹시 교통사고 같은 건 아닌가요? 동창들의 진술은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밤 10시쯤 식사가 끝났고 2차는 가지 않았으며 식당 앞에서 각자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우 씨 부부가 마지막으로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봤다는 사람이 두어 명 있었지만 그 이후에 행적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태석 씨에게도 전화가 갔습니다. 네, 어젯밤에 정구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끝나고 식당 앞에서 인사하고 헤어졌고요. 저는 택시를 잡아서 먼저 갔습니다. 정우는 수진 씨하고 주차장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 뒤로는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태연한 목소리였습니다. 친구의 실종 소식에 걱정은 했지만 당황하거나 동요하는 기색은 느껴지지 않았지요. 수사관들은 부부의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정밀한 위치 추적이 어려웠지만 마지막으로 통신망에 접속한 기지국 정보는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정우 씨와 이수진 씨의 휴대전화 모두 마지막 기지국 접속 시각은 10월 16일 밤 10시 25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지국의 위치는 수원시 장안구 방면이었습니다. 수사관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부부의 집은 영통구에 있었습니다. 동창회가 열린 한식집은 팔달구, 팔달구에서 영통구로 가려면 남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은 장안구, 정반대인 북쪽 방향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부부는 왜 반대 방향으로 갔을까요? 길을 잘못 든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와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수사관은 지도를 펼쳐놓고 장안구 방면의 도로와 주변 시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넓은 지역에서 소나타 한 대의 행방을 추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999년 수원에는 도로 위 감시 카메라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일부 은행, 현금 자동 입출 금기 앞과 편의점 정도의 폐쇄외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는 수준이었을 뿐 도로 곳곳을 촬영하는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식당을 떠난 뒤의 동선을 추적할 방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수사는 벌써부터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각, 영통구 아파트에서 준혁이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오후에 도착해서 밥을 차려주었지만 준혁이는 한 숟가락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고 숙제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현관문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초인종이 울리면 부모님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야, 아직 안 잤냐?" 하고 웃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다시 아침이 와도 현관에 부모님의 신발은 놓이지 않았습니다. 14살 소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기다림이 6해나 계속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답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참혹한 답일이라는 사실을. 10월 18일 월요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원 중북경찰서
강력반은 수사의 강도를 한 단계 올렸습니다. 전화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동창회 참석자 15명 가운데 수원 시내에 거주하는 8명에게 경찰서 출석 요청이 나갔습니다. 나머지 7명은 인근 관할 경찰서를 통해 조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강력반 조사실은 넓지 않았습니다. 낡은 철제, 책상 위에 재떨이가 놓여 있고 형광등 불빛이 칙칙하게 내려앉는 그런 방이었지요. 동창들은 한 명씩 불려 들어와 수사관과 마주 앉았습니다. 핵심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한정우 씨, 부부가 마지막으로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헤어지기 전에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까? 정우 씨 부부와 갈등이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동창들의 진술은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했지요. 밤 10시쯤 다 같이 내려왔습니다. 이 차는 안 갔고요. 식당 앞에서 악수하고 각자 갔습니다. 정구가 차 가지고 왔으니까 수진 씨랑 같이 차 타고 간 거겠지요. 분위기는 좋았어요. 누가 싸우거나 한 적 없습니다. 정우하고 사이가 나쁜 사람은 없었어요. 정구가 원래 착하잖아요. 수사관 입장에서는 답답한 진술이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 특이한 점 없었다. 모른다. 그 말들 사이에서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지요. 동창회 총무 박인철 씨는 조금 더 상세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리 배치는 따로 정하지 않았고 들어온 순서대로 앉았습니다. 정우는 아내분이랑 나란히 앉았고요. 태석이가 정우 옆에 앉았습니다. 정구하고 태석이는 원래 가까운 사이니까 자연스러운 거였지요. 식사 중에 다툼 같은 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다들 웃고 떠들고 좋은 분위기였어요. 박인철 씨의 진술은 명확했고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실종의 원인을 밝혀줄 만한 내용은 아니었지요. 오태석 씨도 그날 오전에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회색 점퍼에 깔끔한 와이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수사관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고 의자에 앉았지요. 긴장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한정우 씨와는 어떤 사이입니까?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었습니다. 졸업 후에도 자주 만났고요. 제일 친한 친구라고 해도 됩니다. 동창회 자리에서 정우 씨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평소랑 다를 것 없었습니다. 기분도 좋아 보였고요. 수진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어질 때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오태석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밤 10시쯤 끝나고 다 같이 내려왔습니다. 식당 앞에서 여기저기 인사를 나누고 저도 정구한테 잘 들어가라 하고 악수했습니다. 정구가 수진 씨하고 같이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고요. 저는 큰일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집에 갔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차분하고 또박또박한 진술이었습니다. 수사관은 하나 더 물었습니다. 혹시 동창회 이후에 정우 씨와 전화 통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오태석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에게는 이미 확인해둔 것이 있었습니다. 한정우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었지요. 통신사를 통해 확보한 기록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사항이 발견되어 있었습니다. 10월 16일 밤 10시 12분 한정우 씨의 휴대전화에서 오태석 씨의 휴대전화로 발신된 통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약 2분, 동창회가 파한 직후의 시간이었습니다. 오태석은 방금 전화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수사관이 통화 기록 사본을 테이블 위에 내밀었습니다. 오씨,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10시 12분에 정우 씨로부터 전화가 왔고 2분간 통화된 것으로 나옵니다. 오태석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눈이 한번 깜빡이고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지요. 하지만 곧 다시 평정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때 이미 택시 아니어서 시끄럽기도 하고 술도 마셔서 받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기록상 이분간 통화가 됐습니다. 못 받으신 게 아니라 받으신 겁니다. 오태석이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 그러면 받긴 받았나 봅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도통 기억이 안 나네요. 술을 좀 많이 마셨거든요. 아마 잘 들어가라 뭐 그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수사관은 오태석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전화한 적 없다고 했다가 기록을 보여주니 기억이 안 난다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2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단순히 잘 들어가라. 한마디로 2분을 채우기도 어렵지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만으로 혐의를 따지기에는 근거가 너무 빈약했습니다. 친구 사이에 늦은 밤 2분짜리 전화. 한 통은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니까요. 수사관은 조서에 진술 불일치 확인이라고만 기록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오태석은 나머지 질문에도 무난하게 대답한 뒤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수사는 날이 갈수록 벽에 부딪혔습니다. 부부의 흰색 소나타에는 전국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전국의 경찰서, 파출소,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차량 번호가 통보되었지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그 차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은행 계좌도 확인했습니다. 정우 씨 명의의 통장에서 10월 16일 이후로 돈이 인출된 적이 없었습니다. 수진 씨의 계좌도 마찬가지였지요. 카드 사용 내역도 전혀 없었습니다. 돈을 들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면 부부는 그야말로 빈손으로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인쇄소 한양인쇄의 재정 상태도 살펴봤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매출이 줄긴 했지만 심각한 빚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반도주를 해야 할 만큼 궁지에 몰린 상황은 아니었다는 뜻이지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정우 씨네? 인꼬부부지요. 싸우는 거 본 적 없어요. 수진 씨가 남편 자랑을 많이 해요. 살림은 좀 빠듯해도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아파트 이웃도, 인쇄소 거래처도, 학원 동료도 부부 사이의 불화를 목격한 적이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단서가 없었습니다. 진짜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편으로 수사팀 내부에서는 가출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갈리기도 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부가 함께 잠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부부 동반 가출이라는 분류가 경찰 실종 통계에서 낯설지 않았던 시절이었지요. 하지만 이 사건에는 그 가설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첫째, 정우 씨의 인쇄소에는 도주가 필요할 만큼 큰 빚이 없었습니다. 둘째, 14살 아들을 혼자 남겨두고 부부가 함께 사라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웠지요.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중학생 자식을 아무런 준비 없이 버리고 떠날 부모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부부가 미리 짐을 꾸린 흔적도 없었습니다. 옷장에는 옷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여권도 서랍 속에 있었습니다. 계획적인 가출과는 거리가 먼 정황이었지요. 가출이 아니라면 사건입니다. 강력반의 한 수사관이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라면 증거가 있어야 했고 그 증거가 없었습니다. 범죄를 입증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회색 지대에 사건이 놓여버린 것이지요. 10월이 지나고 11월이 왔습니다. 쌀쌀해진 바람과 함께 수사의 열기도 식어갔습니다. 확실한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실종 사건은 경찰 조직 안에서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사건이 밀려들었고 인력은 한정되어 있었지요. 전담 인원이 줄었습니다. 처음에 5명이 투입되었던 수사 인력이 셋으로 다시 둘로 줄었습니다. 수사보고 주기도 매일에서 매주로 다시 격주로 늘어났습니다. 12월 연말이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혔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범죄 혐의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임.
추가 단서가 확보될 때까지 수사를 보류함. 한정우, 이수진 부부 실종 사건은 사실상 미제로 분류된 것이었습니다. 수사 기록 서류 박스 3개가 수원 중북경찰서 자료실 캐비닛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류 위에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 되었습니다. 밀레니엄이니 Y2K니 하는 이야기로 세상이 들썩였지만 부부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2001년, 2002년, 2003년. 인쇄소 한양인쇄는 정우 씨의 형이 한동안 대신 운영하다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영통구 아파트는 외할머니가 준혁이를 데려간 뒤 비어 있다가 전세가 나갔습니다. 준혁이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수원 외곽의 낡은 빌라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지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서 부모님이 뭐 하시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준혁이는 말이 막혔습니다. 돌아가셨다고 할 수도 없고 살아계시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르는 아이였으니까요. 그냥 안 계세요. 준혁이는 늘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외할머니는 명절이 올 때마다 사위와 딸의 사진을 꺼내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정우 씨는 웃고 있었고 수진 씨는 준혁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사진을 어루만지다가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디서든 살아만 있으면 좋겠다. 할머니는 늘 그 말을 되뇌었지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연락 한 통 없이 6해가 흘렀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2004년이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5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수원 중부경찰서에서는 인사이동으로 강력반 인원이 대폭 교체되었습니다. 1999년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수사관들은 이미 다른 부서로 옮겨간 뒤였지요. 새로 부임한 수사관들에게 이 사건은 캐비닛 속 낡은 서류 박스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서류를 다시 꺼내볼 일이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6번째 겨울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시간은 흘러갔지요. 사라진 부부가 어디에 있는지,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알고 누가 모르는 것인지, 그 모든 질문을 품은 채로 수원의 계절은 6번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 봄이 왔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뜨릴 봄이었습니다. 2005년 4월 11일 월요일 수원시 장안구 외곽 옛 야산 자락의 대규모 택지 개발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수원시가 추진하는 신규 아파트 단지 조성 사업이었지요. 수천 세대가 들어설 부지를 만들기 위해 야산의 비탈면을 깎아내고 평탄화하는 작업이 몇 주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흙먼지가 뿌옇게 피어오르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포클레인 기사 박종태 씨가 야산 중턱에 흙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비탈면 아래쪽을 깎아내는 작업이었지요. 버킷이 흙을 한 삽 떠올리는데 갑자기 단단한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돌인가 싶어서 한 번 더 힘을 주었지만 버킷이 미끄러졌습니다. 돌치고는 면적이 넓었습니다. 박 씨가 장비를 멈추고 운전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버킷이 긁고 지나간 자리에 뭔가 하얀 것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흙을 손으로 조금 걷어내자 매끈한 금속 표면이 나타났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슬어 있었지만 분명히 철판이었습니다. 이거 차 아닌가? 박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현장 감독에게 알렸습니다. 감독이 달려와 확인하더니 인부 4-5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삽과 곡괭이로 주변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흙과 낙엽, 부식된 나뭇가지, 질척한 진흙 아래에서 승용차 한 대에 윤곽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차체는 원래 흰색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해 동안 토사에 묻혀 있었던 탓에 누렇게 변색되고 곳곳에 갈색 녹이 번져 있었지요.
앞 유리에는 거미줄 같은 금이가 있었고 차체 한쪽은 흙의 무게에 눌려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태는 분명했습니다. 현대 소나타. 구형 2세대 모델이었습니다. 인부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묻혀 있는 거야? 현장 감독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원 중부경찰서와 경기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가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수사관들은 포클레인이 멈춰 선 야산 비탈면 아래에서 반쯤 흙에 묻힌 채 드러난 승용차를 확인했습니다. 차량 주변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되었고 민간인의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공사도 즉시 중단되었지요. 번호판은 앞뒤 모두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습니다. 글자를 판독하기 어려운 상태였지요. 하지만 차대 번호는 달랐습니다. 차체에 각인된 차대 번호는 부식에도 불구하고 식별이 가능했습니다. 과학수사대원이 차대 번호를 조회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회 결과 소유자 한정우 1996년식 현대 소나타 흰색 1999년 10월 17일부로 실종 차량 수배 등록. 수사관들 사이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6년 전에 사라진 그 차였습니다. 부부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바로 그 흰색 소나타가 수원 장안구 외곽 야산 흙 속에 파묻혀 있었던 것이지요. 차량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운전석 문은 녹이 슬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과학수사대원들이 특수 공구를 사용해 문을 열었지요. 차 안에서 흘러나온 것은 축축한 흙 냄새와 그보다 훨씬 무겁고 오래된 어떤 냄새였습니다. 수사관들이 차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운전석과 뒷좌석에 걸쳐 사람의 유골이 있었습니다. 한 구는 운전석 쪽에, 다른 한 구는 뒷좌석 바닥에 쓰러진 자세로 놓여 있었지요. 오랜 세월이 지나 백골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옷감의 잔해가 유골 주변에 엉겨 붙어 있었고 신발 한 짝이 조수석 발밑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두 구, 남성 한 구, 여성 한 구로 추정되었습니다. 현장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공사 인부들은 멀찍이 물러나 담배를 피우며 숨을 고르고 있었고 수사관들은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현장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실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골의 신원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에 외형만으로는 판별이 불가능했습니다. 유전자 감식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지요. 경찰은 즉시 한정우 씨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아내 수진 씨의 신원도 함께 확인해야 했기에 두 분 모두와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아들 한준혁이었습니다. 연락을 받은 것은 외할머니였습니다. 경찰이 차량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외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유골이 나왔다는 말에는 전화기를 놓을 뻔했지요. 하지만 외할머니는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고 20살이 된 준혁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준혁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가볼게요. 준혁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수원 근처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진학 대신 일을 택한 것은 외할머니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였지요. 공장에서 반차를 내고 경기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를 찾아갔습니다. 유전자 감식을 위한 시료 채취, 구강 안쪽 점막을 면봉으로 긁어내는 간단한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그 면봉 하나에 6년 안에 기다림에 대한 답이 달려 있었지요. 과학수사대 직원이 말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며칠 걸립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그의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4월 18일 유전자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전석 쪽 유골에서 추출한 유전자형과 뒷좌석 유골에서 추출한 유전자형을 한준혁의 유전자와 대조한 것이지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전자는 반드시 일정한 패턴으로 일치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운전석 쪽 유골은 준혁의 생물학적 부친과 일치했습니다. 한정우 씨, 뒷좌석 유골은 준혁의 생물학적 모친과 일치했습니다. 이수진 씨, 6해 동안 부모님을 기다려온 아들에게 결국 이런 형태로 답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결과를 통보했을 때 전화를 받은 것은 외할머니였습니다. 외할머니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아무 말 없이 소리도 내지 않고 그저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6해 동안 어디서든 살아만 있으면 좋겠다. 고 빌어온 그 기도가 그날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혁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혁은 그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부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두 유골에 대한 정밀 감정이 이루어졌지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유골 모두 두개골에 심한 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한정우 씨의 두개골 후두부에는 최소 3차례 이상의 강한 충격 흔적이 있었고, 이수진 씨의 두개골 측두부에도 2차례 이상의 타격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감정 소견은 이랬습니다. 두 유골 모두 둔기에 의한 반복적 가격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골절의 형태와 깊이로 미루어 상당한 힘으로 가해진 것으로 추정됨. 둔기에 의한 타살, 명확한 살인이었습니다. 실종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6년 동안 어디 갔을까? 라는 물음표였던 것이 누가 죽였는가?